오늘은 제가 정말 재미있게 읽은 소설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소설책입니다. 이 책은 2019년 1월에 초판이 출판되었는데 대형 서점이 아니라 동네 작은 서점에서 입소문을 타고 화제가 된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황유미 저자의 피구왕 서영입니다. 저는 책 제목을 맨 처음에 보고 얼마나 피구를 잘하길래 피구왕 서영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피구왕 서영이가 된 서영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발적인 거라기보다는 피구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서영이라는 거죠. 학창시절 한 번쯤 겪어봤을지도 모르는 이사와 전학을 피구라는 소재를 통해 집단 속에서 개인이 마주하는 사회화라고 불리는 그 적응 과정을 무겁지 않게 위트 있게 재밌게 표현한 책이에요. 여러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주인공 서영이에게만 감정이 입이 됐었는데 여러 번 읽다 보니까 다른 캐릭터도 내가 그런 역할을 한 적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단 속에서 나는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만큼 멋있지 않고 찌질한 개인으로 살았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집단에 속하면서 소신도 있는 그런 천상계 같은 캐릭터로 현재 살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읽으면서 상상력이 마구 자극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소설은 시간 낭비다. 소설을 왜 읽어? 소설은 재미없어. 라는 분들에게 감히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낭독하겠습니다. 이서영만 아는 이서영. 서영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다. 그의 방에는 이서영만 아는 이서영이 산다. 문현초등학교 4학년 2반 21번 이서영. 동아아파트 백사동 501호에 사는 이준식 씨와 김경자 씨의 딸 이서영이 아닌 오로지 서영만 아는 이서영. 다른 사람은 모르는 이서영은 방에 혼자 있을 때만 튀어나온다. 사방이 소설책으로 둘러싸인 방. 타잔이 넝쿨을 타고 숲을 유영하듯 서영은 책을 읽으며 방 안을 탐험한다. 숲이 되고 바다가 되고 우주가 되기도 하는 이 작은 공간에서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서영은 매일 새로운 책을 읽으며 끝없는 공상을 즐긴다. 오늘은 숲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지키는 라임 오렌지 나무가 되어 제재를 기다리고 싶다. 이서영만 아는 이서영의 시간은 이렇게 흐른다. 서영아, 보러 왔는데. 서영은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서둘러 읽던 책을 덮는다. 그 순간 이서영만 아는 이서영은 사라진다. 이제 모두가 아는 이서영이 현관으로 달려가 단짝 보라에게 인사를 한다. 보라는 요즘 포켓몬스터 스티커를 모으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보라가 오랫동안 찾던 망년용 스티커를 선물한다. 남들이 다 아는 이서영은 친구들의 관심사를 귀 기울여 듣는다. 서영의 생각과 공상은 대부분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일찍이 말을 하기보다는 듣는 쪽을 택했다. 방안을 탐험하는 이서영. 제재를 기다리는 라임 오렌지 나무가 되고 싶은 이서영을 그대로 드러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는 것쯤은 아는 나이니까. 모두가 아는 이서영은 자연스레 말수는 적지만 어둡지는 않은, 어쩐지 조숙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크게 벽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혼자일 때의 이서영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책들을 끌어안고 감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상상하며 시간을 보낸다. 서영은 자신만 아는 이서영을 데리고 노는 시간이 가장 편안하다. 분갈이. 집은 이사 준비로 분주했다. 서영은 아침부터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다. 어느덧 서영의 방에는 아저씨들의 신발 자국이 가득했다. 서영은 선명한 신발 자국을 바라보며 이번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숲을 떠난다는 생각을 했다.
어릴 때부터 뿌리가 채 내리기 전에 숲을 떠나는 일은 익숙했다. 서영의 집은 자주 이사했고 덕분에 자주 전학을 가야만 했다. 낯선 신발들이 자신의 방을 밟아대며 짐을 옮기는 모습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보아왔음에도 여전히 낯설었다. 방에 있던 물건들이 하나둘 치워지고 이윽고 텅 비는 광경은 바로 어제까지 탐험하던 세계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아 적응되지 않았다. 서영은 보라를 만나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잠깐 밖으로 나갔다. 학교에서 인사는 했지만 진짜 마지막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보라를 따로 만났다. 편지할게. 놀러 갈게. 편지한다는 약속, 놀러 가겠다는 약속. 이전 학교에서 사귄 친구들과도 벌써 수십 번은 더 주고받은 익숙하고 가벼운 약속을 또 했다. 서영은 이제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말을 주고받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약속할 때의 마음은 거짓이 없지만 그 마음의 지속기간은 아주 짧다는 것을 몇 번의 자리 옮김을 통해 자연스레 깨닫게 된 것이다. 누구의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겨 있게 될 것을 알면서도 오늘도 마지막으로 약속했다. 친구들이랑은 인사 잘했어? 응, 애들이 편지도 써줬어. 고맙네. 새로운 학교에서도 친구들 잘 사귈 수 있겠지? 응, 별로 멀리 가지도 않잖아.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친구들과의 마지막 약속과 함께 또 하나의 의식을 치르는데 바로 아빠 엄마의 질문이었다. 부모님은 새로운 학교에 가서도 잘 할 수 있느냐며 걱정을 가득 담아 묻곤 했다. 아주 어릴 때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여러 번 겪다 보니 엄마와 아빠는 그저 괜찮다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묻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 거실에서 키우던 행운목이 많이 자라 분갈이를 한 적이 있다. 그때 엄마는 행운목에게 괜찮으냐고, 새 화분으로 옮기더라도 잘 자랄 수 있느냐고 묻지 않았다. 어차피 지금 화분에서는 살 수 없다. 서영은 행운목을 제때 큰 화분으로 옮겨야만 하는 것처럼 이사는 온 가족이 화분을 옮겨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영은 옮겨 심기 한 후에도 문제없이 잘 자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무색하도록 지금껏 새로운 곳에서도 제법 잘 어울려 왔다. 모두가 아는 이서영은 새로운 곳에 가서도 무난하게 평범한 친구들을 사귀었다. 분갈이를 해도 이윽고 자라나는 행운목처럼 새로운 화분으로 터전을 옮기더라도 죽을 일은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탐색. 서영은 초조한 마음으로 교실을 둘러보았다. 평범하고 튀지 않으면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는 무리를 찾기 위해서였다. 서영은 언제나 적당한 틈을 찾아 잘 파고드는 편이었다. 전학은 몇 번 겪은 터라 익숙했지만 이방인이 새로운 무리에 합류하려면 긴장과 예민한 탐색이 필요했다. 탐색과 선택은 하루 안에 끝난다. 조용하고 무난하면서 튀지 않는 애들. 서영은 선택의 기준이 확고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과 다른 성향의 집단은 요령껏 피하고 적당한 곳을 찾는데 늘 성공했기에 자신 있었다. 짝꿍과 인사를 나눈 뒤 교실을 쓱 둘러보았다. 쉬는 시간 10분 동안 교실 풍경을 보면 대략적인 권력 구도를 알 수 있다. 교실 한쪽에 5명의 여자아이가 모여있는 게 눈에 띄었다. 권력의 피라미드에서 꼭대기 계층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으로 보였다. 그 가운데 말수가 많지는 않아도 분위기를 주도하는 게 한눈에 보이는 아이가 하나 있었다. 피라미드의 최정점에 서 있는 듯한 여유로운 포식자의 모습이었다. 서영은 그 집단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저런 육식동물들과는 엮이지 않는 게 제일 마음 편한 법이라고 생각을 했다. 서영아, 점심때 밥 같이 먹을래? 그래. 서영은 짝 윤정이 마음에 들었다. 안녕, 나는 최윤정이야. 라며 먼저 인사를 하던 말씨에 군더더기가 없었다. 사람을 탐색하거나 힘겨루기를 하려는 피곤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깔끔한 말투가 좋았다.
게다가 전학 첫날이라 점심시간이 걱정인 자신을 부담스럽지 않게 구제해준 윤정의 배려심도 좋았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편안함이 느껴져 이런 아이와 어울리면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서영은 점심시간에 바로 혼란에 빠졌다. 윤정을 비롯한 다른 아이들과도 같이 점심을 먹을 줄 알았던 서영의 생각과는 다르게 윤정과 단둘이 밥을 먹었다. 밥을 먹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들이 힐끗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을 때 서영은 윤정이 이 교실에서 어느 집단에도 속하지 못한 아이라는 걸 알았다. 어디를 보아도 딱히 모난 곳은 없는 윤정이 왜 무리 안으로 들어가는데 실패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로써 서영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전학생에게 기꺼이 먼저 손을 내미는 집단에는 보통 결핍이 있기 마련이다. 보통 인원이 홀수인 집단에서 먼저 손을 내밀곤 한다. 학교의 모든 활동은 대부분 짝수를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구성원이 홀수인 집단은 항상 평화로움 속에서도 불안을 느끼기 마련이다. 활동할 때 잠시라도 집단 밖으로 배제되는 희생양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한 짝수를 채우기 위해 중간에 전학생이 오면 받아들이곤 한다. 물론 아무리 홀수가 불안한 숫자라고 해도 아무나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첫날 탐색을 해서 받아들여도 될 아이인지에 대한 합의를 거친 뒤 공식적으로 받아들인다. 서영은 윤정 역시 그런 집단에 속한 아이일 거라 생각했으나 예상이 빗나갔다. 윤정은 어떠한 이유로 이 교실에서 배제된 아이, 시쳇말로 왕따였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윤정은 피해자라기보다는 어쩐지 주동자의 모습이었다. 아마도 이유 없는 배척을 당해본 경험이 많아 이제는 먼저 무리에 끼지 않는 것을 선택했거나 무리에 끼어들기 위해 자신을 숨기거나 꾸미는 일에 도무지 소질이 없는 뻣뻣한 아이일 터였다. 어떤 아이든 간에 이대로 윤정과 어울리면 서영은 이 교실에서 곤란한 처지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다.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들렸지만 윤정에게서 느낀 첫 호감과 편안함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아까 너랑 같이 밥 먹은 애 별로니까 놀지 마. 점심시간이 끝난 후 자신을 박정은이라고 소개한 아이가 서영을 복도로 불러내 걱정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얘기했다. 정은은 아까 서영이 관찰한 피라미드의 최상위 집단에 속한 아이였다. 정은의 첫 인상은 우두머리 옆에서 집단의 권력이 유지되도록 온 힘을 다하는 행동파 같았다. 아마도 윤정이 이 아이들에게 밉보인 일이 있는 듯 했다. 학기 중간에 갑자기 온 전학생에게까지 와서 관리하는 것을 보면 윤정의 고립이 이 아이들의 결속을 다지는 데 이용되고 있는 것 같았다. 최상위 계층에 단단히 밉보인 재물을 두둔하면 어떤 상황에 부닥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서영은 대체 윤정의 어떤 부분이 별로라는 건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모범 답안을 얘기했다. 그래? 잘 몰랐네. 챙겨줘서 고마워. 서영의 대답에 정은은 만족스럽다는 듯 씩 웃으며 내일부터는 자기들이랑 같이 밥을 먹자는 제안을 했다. 서영은 우리가 너를 구해주는 거야 라고 시혜를 내리는 듯한 말투에 기분이 나빠지려 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정말 피하고 싶었던 아이들인데 내일부터 당장 같이 밥을 먹자니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애써 표정을 갈무리하고 정은과 함께 교실로 들어왔다. 교실로 들어선 정은과 서영에게 아이들의 시선이 쏠렸다. 서영은 눈동자에 물음표가 들어있는 것 같은 노골적인 시선들이 불편했지만 이내 그 물음표들은 느낌표로 바뀌었다. 다들 묻지 않아도 알 것 같다는 표정이었다. 정은의 무리가 이런 식으로 반 아이들의 관계를 관리하는 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닌 게 확실했다. 윤정은 서영이 정은과 함께 들어오는 것을 봤으면서도 표정의 변화가 전혀 없었다. 얘는 진짜 아무렇지 않은 걸까?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걸까? 서영은 윤정에 대한 궁금증을 속으로 삼키며 자리에 앉았다. 앞으로의 학교 생활이 이전처럼 단조롭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몰려왔다. 코트 안으로. 학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빠르게 흩어졌다. 윤정 역시 서영에게 빠르게 인사를 하고 가방을 챙겨 먼저 교실을 나갔다. 윤정의 태도에서 선을 긋는 모습이 보였다.
서영이 정은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지 본인이 더 잘 아는 것 같았다. 무어라 말을 하기도 전에 윤정은 미련 없는 뒷모습으로 휙 사라졌다. 쉬는 시간이 학교에서 무리를 짓는 시간이라면 하교는 학교 밖으로까지 무리를 확장하는 시간이었다. 이미 모두가 끼리끼리 무리를 지어 떠난 텅 빈 교실에서 서영은 허탈감을 느끼며 잠깐 멍하니 서 있었다. 모든 종의 동물이 무리를 지어 떠나간 후 세렝게티의 초원에 홀로 남은 나고자 같았다. 일단은 집에 빨리 가고 싶었다. 서영은 서둘러 가방을 챙긴 후 교실을 나서 운동장 쪽으로 걸어갔다. 운동장에는 몇몇 아이가 공을 가운데 두고 모여 있었다. 아마도 피고를 하려는 것 같았다. 낯익은 얼굴이 꽤 많이 보였다. 다 아는 얼굴은 아니었지만 모두 서영의 반인 듯 했고 그 중에는 정은의 무리도 있었다. 교실 내 포식자 계급인 정은을 포함한 5명과 바로 그 밑에서 먹이사슬의 최하위 계층에 있는 약자들을 사냥해 포식자에게 먹이로 갖다 바쳐 정글의 서열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는 아이들이었다. 한마디로 서영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아이들만 모여 있었다. 야, 이서영! 서영은 우렁찬 소리에 감전이라도 된 듯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뜻밖에도 정은의 무리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던 아이. 권력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한 그 아이가 서영을 부르며 손짓했다. 서영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황소처럼 떨리는 심정으로 손짓하는 아이 쪽으로 걸어갔다. 50m도 되지 않을 거리를 걷는 동안 서영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들락거렸다. 이윽고 그 아이의 앞에 도착했다. 서영은 자신의 처지가 호랑이 굴 앞에 도착한 토끼 같았다. 이서영, 너도 피구할래? 어? 피구해야 하는데 한 명이 부족해서. 너도 하자. 너 우리 편해. 권유인 듯 강요 같은 제안에 서영이 얼빠진 얼굴로 머뭇머뭇 주저하는 사이 양팀의 주장은 가위바위보로 선제 공격할 팀까지 정했다. 그렇게 전학 첫날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무리와 우리 편이 되어 피구를 하게 되었다. 얼떨떨한 기분도 잠시 이기지 못하면 팀원들에게 전원 얼차려라도 줄 것처럼 두 눈동자에 승부욕이 이글거리는 주장의 얼굴을 보자 서영은 등골이 오싹했다. 우리 편이 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유형 같았다. 서영은 이전 학교에서 체육대회 때마다 저런 유형의 아이는 타고난 눈치로 잘 피해 다녔는데 전학 첫날부터 단단히 잘못 걸렸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욕을 집어삼켰다. 타고난 승부욕이 강한 데다 이미 자신이 교실 내에서 권력의 최상위층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아이라 이런 운동 경기에서도 지는 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 뻔했다. 휙휙 날아다니는 하얀 공이 생사를 가르는 총알처럼 보였다. 경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영 쪽으로 공이 날아왔다. 이 공을 놓치면 주장의 서슬퍼런 눈빛을 받을 것이 분명했다. 본능적으로 튀어올라 공을 품에 안은 서영은 흰선 안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대팀의 등을 향해 공을 내리꽂았다. 결과는 성공. 서영은 그렇게 상대팀 한 명을 처리했다. 반대편 코트에서 주장이 서영을 바라보며 잘했다는 듯 환하게 웃었다. 서영은 생각했다. 저건 첫 사냥의 성공을 치하하는 우두머리의 눈빛이다. 경기는 실점과 득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계속되었다. 양팀 선수들이 하나둘 공에 맞아 사라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코트 안에는 단 한 명씩만 남았다. 코트 안에 남겨진 2마리의 가련한 동물. 이제 그들이 죽느냐 사느냐가 곧 우리 편이 이기느냐 지느냐를 결정짓는다. 코트를 둘러싼 모든 아이가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콜로세움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건투사들의 결실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영 역시 그들의 동작 하나하나를 눈에 담으며 지금 콜로세움 안에 남아있는 검투사 중 하나가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몰래 가슴을 쓸어내렸다. 툭! 공이 한 아이의 몸통을 맞췄다. 검투사의 생사를 가르는 소리이자 양팀의 승패를 결정짓는 소리였다. 결과는 서영의 우리 편이 아닌 남의 편의 승리로 끝났다. 남의 편은 모두 얼싸안으며 환호했고 마지막까지 훌륭하게 싸운 용사에게 일제히 달려들어 공로를 치하했다. 승부에서 진 서영의 우리 편은
떫은 표정으로 승리팀의 환호만 멀거니 지켜봤다. 그때 서영팀의 주장이 분노를 사귀지 못한 눈빛을 띠고 마치 뿔이 난 물소처럼 달려나가 방금 공을 맞은 아이 앞에 섰다. 야, 너는 그걸 못 피하냐? 너 때문에 졌잖아. 주장의 우렁찬 목소리에 하하호호 승리를 만끽하던 소리도 뚝 끊겼다. 주장은 삿대질까지 해가며 패배의 원인을 너라는 2인칭을 사용해 한 명의 실수로 몰아붙였다. 경기에 졌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화가 난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주장은 씩씩대며 분풀이를 했다. 역시 피곤한 아이였다. 서영은 주장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느끼면서도 주장이 얘기한 너 때문에 해서 너가 자신을 지칭하는 게 아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서영은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가방을 살짝 잡아당기는 게 느껴졌다.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본 서영은 깜짝 놀랐다. 주장이 서 있었기 때문이다. 서영은 놀란 눈빛을 거두고 서영보다 조금 더 키가 큰 주장의 이마와 눈썹 언저리 어딘가를 애매하게 응시하며 어색하게 서 있었다. 시선을 조금 뒤로 하니 정은을 비롯한 4명의 아이도 있었다. 혼자보다는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것을 선호하는 유형. 아무리 생각해도 서영과는 부류가 달랐다. 바로 집에 가야 해?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가자. 주장의 태도는 살면서 한 번도 거절을 당해본 적이 없는 아이 같았다.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거절당한 적이 없는 사람 특유의 여유와 자신감이 느껴졌다.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팽이처럼 서영의 내리에 여러 가지 생각이 팽팽 돌아가는 동안에도 주장은 흔들림 없이 허리를 고추 세우고 당당한 눈빛으로 서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한 마피아 같았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 다른 부류이긴 해도 나한테 나쁜 애인지 아닌지 말이라도 해봐야 아니까. 어차피 내일 점심도 얘네랑 같이 먹기로 했으니까. 서영은 속으로 이 상황을 합리화하며 아이들과 같이 떡볶이집으로 향했다. 아, 내 이름은 이현지. 너 아까 피구 잘하더라? 한 4명은 죽이지 않았어? 그랬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생각해보니 주장의 이름도 몰랐다. 통성명도 없이 전학 첫날 피구부터 같이 한 사이. 어떠한 감정적 교류도 없이 대뜸 우리가 되어 남의 편을 이겨야 한다는 목적을 향해 싸운 사이에 싹틀 관계는 어떤 모양을 하게 될까? 확실한 건 현지에게 서영이 지금은 피구를 할 때 꽤 쓸모있는 전투력을 갖춘 전사로 각인되었다는 것이다. 주장은 서영을 오늘만 해도 남의 편 4명을 죽인 훌륭한 전사로 기억하고 있었다. 서영은 피구를 잘한다는 칭찬도 처음인데다 즐기지도 않기는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전학 첫날부터 먼지가 되어 흩어질 뻔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해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어디 살아? 은미 아파트. 몇 평이야? 몇 평인지는 잘 모르는데. 서영은 선천적으로 숫자에 관심이 없었다. 아파트 평수는 궁금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기 방이 현관이랑 가까운지, 안방이랑 가까운지, 창밖에는 뭐가 보이는지, 집이 학교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만 생각했다. 그 때문에 한 번도 아파트 평수를 물어볼 생각을 못했기에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며 솔직하게 대답했다. 떡볶이를 먹다가 질문을 던진 아이는 이런 애가 있을 수 있나? 라는 표정으로 외계 생명체를 바라보듯 서영을 보았다. 그럼 몇 동이야? 108동. 아, 그럼 34평이다. 현지도 거기 살아. 54평. 현지는 살짝 겸연쩍은 얼굴로 서영의 표정을 살폈다. 34평 이서영. 그리고 54평 유현지. 교실에 비치된 출석부에 아이들의 이름마다 번호가 따라붙듯 교실 밖에서는 아파트 평수가 서로를 식별하는 꼬리표처럼 자연스레 붙어 있었다. 아파트 평수를 감정해준 아이는 이윽고 현지의 부모님 모두 의사이며 현지에게 아이돌처럼 잘생긴 오빠가 있다는 얘기도 했다.
현지에 관한 얘기만 늘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무리에서 현지의 환경을 가장 부러워하는 아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배가 너무 고팠던 서영은 생각을 접고 떡볶이를 먹는 데에만 집중하며 그 아이의 이야기를 한 귀로 흘려들었다. 하지만 이야기꾼은 계속 현지의 집안 얘기를 늘어놨다. 그 순간에도 현지는 아무 말 없이 서영의 표정만 읽고 있었다. 떡볶이를 먹던 서영은 언뜻 현지의 얼굴에 살짝 실증이 묻어나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런 식으로 현지 가족이 대화의 소재가 되는 게 잦은 일인 것 같았다. 현지의 얼굴에 묻어난 실증이 조금 더 짙어졌다고 느꼈을 때 현지가 아이의 말을 끊으며 얘기했다. 잘됐다. 오늘은 서영이랑 같이 집에 가면 되겠네? 다른 애들은 반대 방향이거든. 모든 아이의 시선이 서영에게 쏠렸다. 아이들의 눈빛에는 분명한 부러움과 질투가 섞여 있었다. 눈빛으로 보건대 현지는 확실히 모두가 옆에 가고 싶어하는 아이임이 분명했다. 이미 교실 내에서 아이들의 먹이사슬 관계에까지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포식자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다시 유현지라는 우두머리를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었다. 서영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긴 했지만 부러움이 형형하게 드러난 아이들의 시선을 보며 묘한 우월감을 느꼈다. 여태껏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시선을 현지를 통해 간단히 받아내자 어쩌면 이 육식동물들 속에서도 현지랑만 관계를 잘 유지하면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아이들과 인사를 하고 헤어진 서영은 현지와 함께 아파트로 향했다. 현지는 집으로 가는 내내 밝게 떠들었다.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없는 아이.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쉴 새 없이 자잘대는 현지에 대한 서영의 인상이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거슬리는 애가 튀어나오더라도 사뿐히 밟아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느껴지는 아이. 확실히 현지는 옆에 있는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서영은 현지의 얘기를 가만히 들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우리 집에 놀다가 들어가자. 아, 얘는 정말 경계할 일이 없는 애구나. 자신의 집에 가자는 현지의 제안에 서영은 또 한 번 놀라며 생각했다. 아까 운동장에서 피구를 하자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는 거절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속내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제안이었다. 이제껏 관계에서 항상 우위를 차지해온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었다. 서영은 현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현지의 집은 확실히 아이들 누구나 동경할 만한 이상향을 실현한 공간이었다. 넓고 깔끔한 거실, 고상함과 부유함이 묻어나는 가구와 벽에 걸린 그림까지 완벽했다. 현지는 막 오븐에서 쿠키를 꺼내고 있던 중년의 아주머니에게 친구가 왔으니 간식을 챙겨달라고 말했다. 예의 없지는 않지만 어딘가 벽이 느껴지는 말 모양새가 엄마를 대하는 태도라고 하기에는 이질적이어서 의아해하는 서영의 마음을 읽었는지 현지가 조용한 목소리로 집안일을 해주시는 아주머니셔 라고 속삭였다. 거실에는 기분 좋게 달콤한 쿠키 냄새가 가득하고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는 이보다 더 친절할 수 없는 상냥한 미소로 현지를 대했다. 지금까지 이 집에 몇 명의 아이가 놀러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이곳에 온 아이라면 널찍한 거실에 가득한 행복의 향기를 맡고 현지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마음도 바로 고쳐먹었을 것 같았다. 여유의 냄새만큼 사람을 굴복시키기 좋은 것도 없다. 현지의 방은 원하는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은 유현지의 왕국처럼 보였다. 서영의 방이 서영의 상상 속에서 숲이 되고 바다가 되고 우주가 되는 머릿속 세계라면 현지의 방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구현해내기 위해 존재하는 진짜 세계 같았다. 동화처럼 예쁘게 꾸민 방에는 상장들이 보기 좋게 걸려있고 책장에 방의 벽면 하나를 온전히 장식하고 있었다. 미술관의 전시품처럼 색색으로 분류된 세계문학 전집에서 나일라임 오렌지 나무를 발견한 서영은 반가운 마음에 무심코 손을 뻗었다. 책 좋아해? 엄마가 한 권 읽을 때마다 용돈 올려준다고 해서 억지로 읽은 척 하는데 진짜 읽기 싫어. 책 읽는 거 진짜 짜증나지 않아? 그 시간에 밖에서 놀지. 맞다.
얘는 책 읽을 시간에 밖에서 피구를 할 애다. 서영은 금세 현지가 어떤 아이인지 떠올리고는 어색하게 나도 책 많이 안 읽어 라고 대답했다. 엄밀히 말하면 현지의 질문에 거짓말을 한 셈이지만 딱히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책을 좋아하느냐고 묻기는 했지만 뒤에 붙은 말로 보건대 정말로 서영이 책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궁금했다기보다는 자신이 책 읽는 것을 매우 지루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정보를 알려주고 싶은 것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서영은 아파트까지 걸어오는 동안 현지가 질문은 거의 하지 않고 자신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딱히 서영에 대해 궁금하지 않아서라기보다 워낙 많은 아이에게 관심을 받아왔기 때문에 생겨난 버릇인 듯 했다. 어쨌건 현지는 서영을 더 궁금해할 사람은 아니었다. 책 읽을 시간에 밖에 나가서 피구를 하듯 서영을 궁금해할 시간에 서영에게 자신에 대해 더 궁금한 것 없느냐고 물어볼 아이였다. 그러니 굳이 반대되는 자신의 성향을 노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애초에 설명이 필요할 일은 만들지 않는 게 편하다. 그래? 역시 나랑 비슷한 게 맞네. 현지는 서영에게 처음 봤을 때부터 통하는 게 많을 것 같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현지가 서영을 편안하게 느낀다는 점이 중요했다. 현지의 방에서 서영은 그동안 많은 관계에서 그랬듯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대방이 관심을 가지는 것들에 긍정적인 이야기만 해주는 태도를 보였다. 남들이 다 아는 이서영이 유현지라는 포식자에게도 통할지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해본 순간이었다. 다행히 현지는 서영이 마음에 들었다는 듯 자신과 비슷한 게 많다는 말로 서영을 동료로 쉽게 정의했다. 서영의 고분고분함이 거슬리지 않아 마음에 들었으리라는 건 굳이 현지의 입으로 듣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서영은 인정받은 것 같은 기분에 안도감을 느끼며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왜 이렇게 늦었어? 걱정했잖아. 서영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물었다. 서영은 오늘 있었던 일을 적당히 뭉쳐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온전히 설명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은 적당히 쳐내고 가시 같았던 감정들은 덮어 최대한 둥글게 뭉개서 엄마 아빠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공 모양으로 만들어 던진다. 어른들은 그래야 이야기를 받을 수 있다. 사실 매일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은 둥글고 예쁜 공이 아니라 마구잡이로 꼬여버린 용수철 덩어리에 어디서 붙어왔는지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시들로 점철된 더러운 모양새에 가깝다. 날 것 그대로 던지면 어른들이 받아먹지를 못한다. 기대했던 바와 다른 게 날아오면 어디서 쓰레기를 던지냐며 공이 날아온 곳에 다짜고짜 화를 내기에 바쁘다. 나이가 들수록 상상력이 빈약해져 예상과 다른 것들에 한없이 취약해진다. 엄마는 서영이 전학 첫날부터 친구들과 함께 피구를 하면서 놀았고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예쁜 친구의 집에서 잘 놀다가 들어왔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서영은 좀처럼 잠을 잘 수 없었다. 내일은 어떤 무리에 들어갈지 무조건 정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다. 전학과 동시에 백연초등학교 4학년 3반이라는 소속이 부여되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름뿐인 소속이었다. 점심을 같이 먹고 과학실, 음악실, 운동장, 심지어 화장실까지 교내에서 이동이 필요한 순간마다 누구와 같이 갈지 생활 전반을 결정짓는 진짜 소속은 아무도 대신 만들어주지 않는다. 오롯이 아이들끼리 알아서 만들어가는 진짜 소속은 이름뿐인 소속보다 훨씬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서영은 오늘 자신에게 맞는 소속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했다. 서영은 한숨을 쉬며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천장에 윤정의 얼굴과 현지의 얼굴이 둥둥 떠다녔다.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한 아이와 같이 있으면 우쭐해지는 아이. 두 사람의 얼굴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며 결론 없는 싸움을 했다. 그렇게 피곤했던 전학 첫날이 지나가고 있었다. 짝피구. 서영이 교실로 들어가자 현지가 밝게 인사를 건넸다. 아이들의 눈초리가 현지의 인사를 받는 서영에게 따라붙었다.
서영도 현지에게 밝게 인사하고 옆에 있던 정은을 비롯한 다른 아이들에게도 인사를 던졌다. 아이들은 어제 떡볶이집에서 현지가 집에 같이 가자고 했을 때와 똑같은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눈빛으로 서영을 보았다. 어제 자기 집에서 같이 놀았다는 말과 전학생을 자신의 무리에 받아들인다는 수장으로서의 선언을 한 눈치였다. 확실히 어제보다는 아이들의 눈빛이 훨씬 호의적이었다. 어제는 굴러들어온 너를 탐색하는 눈이었다면 오늘은 수능에 가까웠다. 우두머리인 현지가 서영을 받아들인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일 터였다. 서영은 어제보다는 훨씬 편안해진 마음으로 아이들과 가벼운 이야기를 나눈 뒤 그들과 조금 떨어진 자기 자리에 앉았다. 안녕? 응, 그래, 안녕. 불편한 정적이 흘렀다. 윤정과는 짝인데도 몇 마디 이상 나누기가 힘들었다. 뒤돌아보지 않아도 느껴지는 시선 때문이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현지의 무리는 윤정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서영 역시 윤정을 완전 고립 상태로 만들기 위해 받아들인 것이나 다름없었다. 서영이 윤정과 가까워지는 것은 현진의 무리와 척을 지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었다. 서영은 학교 생활에 큰 힘을 쏟고 싶지 않아 항상 안전한 길을 선택해왔다. 결국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안전한 길을 선택하고 윤정에 대한 호감과 궁금증을 억눌렀다. 남자 1번이랑 여자 21번 이런 식으로 앞번호부터 짝이 되는 거야. 알겠지? 오늘 체육 시간에는 짝피구를 했다. 학교에서는 꼭 짝피구를 할 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짝으로 붙이고 남자에게는 여자를 보호하는 의무를 부여하곤 했는데 보호는커녕 짝피구야말로 승패 유무에 따라 패배의 원인을 내 탓으로 돌리기에 딱 좋은 운동이었다. 짝이 된 남녀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 경기에 임하게 되며 특히 여자아이의 생사가 남자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남자아이는 짝인 여자아이가 공에 맞지 않도록 온몸으로 막아야 한다. 남자아이가 멀쩡히 살아있더라도 여자아이가 공에 맞으면 같이 죽게 되기 때문이다. 아마도 경기를 통해 서로를 잘 보살피라는 교육을 하기 위해 만든 운동일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육 현장에서 짝피구는 남녀가 서로 편을 갈라 물어뜯기에 딱 좋은 게임일 뿐이다. 서영은 경기가 끝난 후 어떤 소리를 들을지 걱정되는 마음을 애써 누르고 아이들 쪽으로 다가갔다. 다들 짝은 찾았지? 1번부터 11번까지 같은 팀이고 나머지는 상대팀이야. 공격팀 먼저 정하자. 현지의 짝은 11번, 서영의 짝은 12번이었다. 번호 하나 차이로 현지와 다른 팀이 된 서영은 마음이 복잡했다. 승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지와 다른 팀이 된다는 것은 골치 아픈 일이었다. 현지와 노는 무리가 아니라면 크게 상관없겠지만 서영은 이제 현지가 인정한 무리의 일원이었으므로 일이 복잡해졌다. 현지는 서영이만 다른 팀이네. 아쉽다. 라며 서영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자신을 챙겨주는 듯한 현지의 태도에 오묘한 고마움과 안도감을 느끼며 서영 역시 아쉽다고 말했다. 양팀 대표가 나가 등을 맞대고 가위바위보로 공격팀을 정한 뒤 바로 경기가 시작되었다. 서영은 코트를 휙휙 가로지르는 흰 공을 피하며 열심히 뛰어다녔고 어느덧 서영의 코트 안에는 서영과 짝, 그리고 반대편 코트에는 현지와 짝만 남았다. 서영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어 당황스러웠다. 만약 전력을 다해 경기에서 현지를 이기면 현지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눈에 선했다. 물어보지 않아도 지금 현지가 원하는 건 승리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서영의 실수로 지게 된다면 옆에 있는 짝은 물론 같은 팀 아이들의 원망을 들을 게 뻔했다. 서영은 복잡한 마음으로 날아다니는 공을 간신히 피해 다녔다. 경기가 점점 길어지자 아이들의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서영은 현지 얼굴에서 어제 떡볶이집에서 본 실증과 비슷한 표정을 읽었다. 떡볶이집에서보다 조금 더 실증의 농도가 진해져 짜증으로 넘어갈 듯한 표정이었다. 현지의 짝이 자세를 잡고 서영이 있는 코트 안쪽으로 공을 던졌다. 날아오는 공을 본 순간 현지의 짜증 섞인 표정을 떠올린 서영은 공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살짝 팔뚝을 맞댔다. 툭!
서영의 팔에 맞은 공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동시에 상대팀 아이들의 함성이 들렸다. 서영의 짝인 남자아이가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다. 와, 씨, 너는 그것도 못 피하냐? 예상했던 비난이었다. 오늘 경기에서 서영의 팀이 패배한 원인은 오롯이 서영이 되었다. 아이들이 느낀 패배의 쓴맛만큼 아픈 화살을 감당해야 할 터였다. 서영은 그걸 알면서도 자신이 왜 공을 맞기로 했는지 그 마음을 오롯이 알 수는 없었다. 그저 순간적으로 이 게임은 현지가 이끄는 팀의 승리로 끝나야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스쳤음을 기억했다.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선택으로 패배의 원인이 되어 비난을 받던 서영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미안하다는 말을 뱉으려 할 때였다. 야,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냐? 네가 서영이 앞에서 잘 막았어야지. 현지가 나서서 서영을 두둔했다. 현지는 서영 쪽으로 걸어와 누가 봐도 나는 얘편이다라는 행동을 취하며 서영을 변호했다. 그러자 서영을 탓하던 짝은 금세 입을 다물었고 서영에게 짜증을 풀려고 했던 다른 아이들도 장전하고 있던 총을 거두는 기운이 느껴졌다. 그 순간 서영은 자신이 마지막 순간에 규칙을 무시하고 현지의 편이 되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영은 날아오는 공을 그냥 맞아준 게 아니었다. 코트 안에서 다른 편으로 갈라진 현지에게 위협을 느껴 스스로 같은 편이 되기로 선택한 것이었다. 서영의 행위는 현지와 같은 편이 되겠다는 명백한 표현이었고 현지의 옹호는 자신을 선택한 이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었다. 현지의 두둔으로 순식간에 아이들 사이에 판도가 바뀌는 것을 느낀 서영은 공에 맞아주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이상으로 피고왕 서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